마찰을 많이 겪게 되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주변에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만류를 많이 합니다. 싸우지 마라. 괜히 가서 그냥 이 얘기만 하고 남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만류들을 많이 하시는 그 심정도 100분 고맙게 생각하고 잘 이해하는데 때로는 안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안 할 수 없을 때가 공식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 4월 30일 날 인자센터에서 사무성취에 대한 발표를 한 일이 있었고, 다녀오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구입해서 보고 있을 인장 영혼의 될지, 인장 영혼의 될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 내용도 굉장히 간략한데 그 인장 영혼의 될지에 대한 일종의 공식 서평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공식 서평을 올린 사람이 인작센터의 번역 출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훈태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그 사무총체 초대하기도 했던 분이어서, 근데 이제 그분이 교사를 위한 일반인 견학이라든가 발도록 공부법 같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블로그가 상당히 좀 공론장에 본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 블로그에 이제 제 인장 영어 해설집에 대한 서평을 올렸더라고요. 서평을 올려서 제 제자가 그걸 먼저 보고 저한테 알려주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을 지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을 못하게 딱딱딱딱 지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만 올려놓고 반론은 안 받겠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도 카톡에도 보냈던 개념과 표상의 관계에 대한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김훈태 씨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언니에 필요할 것 같으니 한번 보시라고 전달을 하는 정도로 이제 마쳤는데, 그 서평의 내용이 한 200가지 정도 제 인장 영어 해설지가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몰라도 오류가 있으면 감사하게 배우면 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봤더니 저의 오류가 아니고 본인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해석해놓고 엉뚱하게 해석한 걸 스스로 엉뚱하게 만들어놓고 엉뚱하게 만들어놓은 걸 다시 까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내용에 대한 서평은 책의 내용을 써야 될 텐데 이 책의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주로 인상평을 써놓은 거라서 사실 그리 길게 얘기할 건 없었지만 제가 개념과 표상에 대해서 오늘 글을 올렸던 이유는 김훈태 씨만 그런 게 아니고 기존에 번역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번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독일어 원문이 아니면 번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일본어 중역, 영어 중역 이런 거 회화는 안 된다. 독일어로만 발도프 쪽을 해야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독일어로 유화된 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비적 믿음이 있다는 거죠. 인자는 독일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독일어를 통해서 세상에 온 일종의 신비한 계시적 어떤 알미기 때문에 독일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돌린 거는 그 문제에 대한 일종의 답변의 전격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아침에 제가 드렸던 그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말과 글에 대해서 이게 말과 글에 대한 얘기에서 오늘 말과 글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도 연관이 돼 들어갑니다. 연관이 돼 들어가는데 그냥 편의상 모음원형이라고 쓰겠습니다. 발골표도 모음원형 이렇게 나누고 의지감성사고 이렇게 나누죠. 의지감성사고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이제 새로운 적절한 번역어를 사실 앞으로는 찾아 나가야 되는데
20년 동안 발그룹 그게 워낙 이 용어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당장 손을 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렇게 나누죠. consciousness 이게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CI 뭐 어쩌고 저쩌고 soul. 제가 영어 해설집에 이 스펠이 틀렸나 봐요. 이거 틀렸다고 막 3번이나 집어넣었거든요. 그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성호는 영어 번역은 오성호 쪽에 understanding soul 혹은 이거를 intellectual soul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각호는 sentient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인식 과정이 가장 자세하게 그 슈타이너가 소개를 해놓은 책은 자유철학입니다. 자유철학이고 우리나라 발그룹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돼 있는 책이 자유철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은태 씨가 저한테 했던 모든 비판은 제가 대답할 필요도 없이 자유철학만 잘 이해하시면 답이 저절로 됩니다. 다른 김은태 씨는 저한테 동양학과 인지학 이런 것들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는 정체성의 문제상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학은 인지학으로서의 순수 영역이 있는 것이 이것저것 통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자유철학에 보면 유기적 이론론이 되려면 딴 데들을 다 통합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슈타인의 입장 자체가 당대 어떤 주요 사상들을 다 통합해야지 여기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입장을 자유철학에 명시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분명하고 제대로 된 통합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궁한 통합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통합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통합이냐 아니냐라는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슈타인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다 통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슈타이너 스스로도 당대 슈타이너의 사상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종교적 요소도 있죠, 과학적 요소도 있죠, 철학적 요소도 있죠, 동양적 요소도 있고, 인도 요소도 있고, 그죠? 서양 그노시즘 요소도 있고, 철학, 근현대 철학도 있고 다 있죠. 슈타이너는 다 때려 뭉쳐놨거든요. 이렇게 다 때려 뭉치기 위한 어떤 보편 질서를 찾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고, 그 보편 질서를 찾아낸 것이 그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하는 여러 사구성체 개념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 중요한 모든 곳에 적용되는 어떤 보편 개념들을 가지고 자신의 유기이론론을 딱 짜놓은 거죠. 동양에서는 슈타이너의 사구성체나 12감각에서 사용되는 이런 개념어들에 해당하는 어떤 논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음양와인론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신체 쪽에서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구체적인 성질은 에테르는 보통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이거를 번역을 하는데, 에테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는 빛 전달자, 직역을 하면 빛 전달자를 에테르라고 합니다. 빛과 열의 초기적인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아스트랄이란 말 자체가 아스트라는 말이 별이라는 말이잖아요. 별이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의미상으로 쓸 때는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는 아스트랄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발그룹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기가 철학에서 나오는 인간의 인식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맨 처음 얘기하는 게 감각부터 시작하죠. 대상이 있으면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거는 뭐
슈타이너만 그런 게 아니고 슈타이너의 논리가 다 그렇듯이 슈타이너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대의 대상상가들의 논리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일단 쫙 통합해서 내부 모순이 없게끔 질서를 지눕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자기의 독창적인 거 한두 개를 딱 넣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옹고지신이라고 하죠. 옹고, 옛것을 다 푹 익혀서 그게 새로운 걸 더한다. 이게 옹고지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역사적 뿌리가 없고 기원이나 연원이나 앞선 영향이 없는 그런 사상을 있을 리가 없죠.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듯이. 예. 영향은 다 받습니다. 다 받은 다음에 자기 식대로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게 독창적인 거 한두 개 얹고 해서 새로운 사상이 태어나게끔 돼 있는 거죠. 슈타이너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슈타이너가 인간의 어떤 의식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많이 수용하기도 하는 사람이 칸트거든요. 서양에서는 칸트고 동양에서는 유식불교입니다. 유식불교의 인식론의 과정이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감각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인간이 감각을 언제 느끼냐? 요때 느낍니다. 요때 감각이 들어갑니다. 감각이 들어가고 외부 대상에 대해서 감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감각하자마자 물리적 감각이 있자마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어떤 기분이 와요. 기분. 쾌불쾌라고 하는 기분이 기초감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기초감정과 함께 어떤 상이 생기는데 이 상이 생기는 거는 그걸 표상이라고 하죠. 감정과 표상이 들어가는데 감정과 표상은 요 단계에서 생깁니다. 감정, 표상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표상이 두 종류가 있어요. 표상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생에서 주어지는 거고 이건 슈타인의 독특한 용법이에요. 표상이라는 용어가 영어에서 리프리젠테이션인데 그 어떤 철학에서도 표상을 전생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슈타이너는 전생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상을 전생의 기억이라는 의미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생의 기억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감각, 인상의 재현, 보통 철학적인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묶어가지고 표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표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슈타이너의 용어에서는 표상이라고 하는 거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나옵니다. 하나는 멘탈 픽처, 하나는 센스 픽처. 그래서 멘탈 픽처는 정신적인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이건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센스 픽처는 내가 감각을 통해 가지고 상이 떠오르는 거. 이 생에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슈타이너의 표상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감각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감정표상이 여기에 덧붙여지고 이 감정표상이 덧붙여져서 정서가 발달을 하게 되고 이 정서적인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체계화된 어떤 삶의 체계가 생기면 그걸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각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지각이에요. 실제로는 여기까지도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의식혼의 어느 부분까지도 지각인데 왜냐하면 감각세계, 초감각세계로 나눌 때에는 그 구별선이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영적인 단계 아래는 전부 지각이에요. 전부 지각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의식혼쯤 되면 이 영적 마나스 부분하고 이게 섞여 있거든요. 겹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혼 부분의 어느 지점에서 지각보다도 초감각 인식. 지각하고 대비할 때는 그러니까 요 영역은 다 지각 영역이고 요 영역은 사고 영역이라고 보죠. 요 구별이 자유의 철학에 나옵니다. 자유의 철학의 일부 3장인가 4장에서 어떤 세계 헌신하는 사고 이게 3장이네요. 일부 3장. 일부 4장은 지각으로서의 세계.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와 지각을 딱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사고가 세상을 통합시키고 지각은 세계를 분리인식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지각의 세계를 분리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은 감각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각 영향권 아래에 있는 안들은 통칭 지각이라고 합니다. 통칭 지각이라고 하는데
요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그러면 지각에서 사고로 넘어가는 중간 매개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개 단계들이 오성훈 오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개념이 나타납니다. 개념이 나타나고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개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오성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밑쪽은 보편적 실제 내용에 훨씬 더 가깝고 이 아래쪽은 보편 실제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개별적인 성격이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되게끔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개념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이 개념이 정확한 상태에서 어떤 세계 질서를 다시 펼치면 그게 바로 논리가 되는 거죠. 개념, 논리. 그 다음에 이 논리에는 그 안에 계산을 포함합니다. 그럼 계산이 포함된 논리를 다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론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해지게 되면 판단에 능숙해지게 됩니다. 판단에 능숙해지게 되면 이 판단에 능숙해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도 있을 거고 개별적 사실이 아니라 나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자기 주체적, 자기 어떤 실존적 의미에 대한 판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는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따라서 결과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의미화하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까지 나아가는 거. 이 최종적인 판단을 도덕 판단이라고 얘기해요. 판단의 최고 형식은 도덕 판단이라고 해요. 칸트 철학, 여기가 칸트 철학의 끝입니다. 칸트 철학도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3부작이 실천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밝혔던 것은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표상지각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에서 따라서 우리는 그런데 문제는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물적인 실제들인데 물자체, 사물자체, 감각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각의 대상이 있는데 요거는 물자체입니다. 칸트 철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감각을 할 때, 자, 우리 감각은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게끔도 해주지만 왜곡되게도 한다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감각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있는 빛의 한계가 제한되어 있고 귀로는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빨간 깃발이 소한테도 빨갛게 보이는 거 아니고 우리한테 아름다운 광학이 메뚜기한테도 아름답게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감각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접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감각을 할 때 이미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감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어진 조건의 그 영향 아래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자의적으로 감각하게 돼 있다. 그 주어진 조건 이런 걸 선언적 무슨 범주라고 합니다. 선언적 판단 범주, 선언적 인식 범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났을 때 물리적으로도 이미 감각이 우리를 제약하고 있고 이 감각의 제약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서 경험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버려 있는 어떤 범주에 따라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과 대상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어가지고 이 벽 밑으로 뚫고 내려가서 대상의 실제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칸트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물 자체는 알 수 없다가 칸트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진선미 중에서 진리의 문제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게 칸트 철학입니다. 진리의 문제를 따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진리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 칸트가 자, 인간들은 물 자체는 알 수는 없지만 요 어떤 감각에서부터 감정, 포상, 지각, 그 다음에 더군다나 개념 이 개념을 확보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 혼자 자, 선언적 판단 범주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영향은 자의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칸트가 볼 때는 자의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개념
이쪽 수준에 들어가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이것이 실제 세계를 똑바로 인식한 것인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합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합의 중에서 최선의 합의, 그걸 우리가 도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통해서 인간들의 보편적 인식, 여기서부터 보편성이 시작이 되는 거야. 이 보편적 인식 능력을 쭉쭉쭉쭉쭉쭉 발달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는 것은 도덕 판단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도덕 판단, 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라고 보고, 기존의 가치들 중에서는 진선미 중에 이게 선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선이다. 그래서 인간은 진을 알 수는 없지만 선을 알 수 있다. 선을 알 수 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이 만든 존재라면 마치 자연의 법칙같이 인간의 삶의 하나의 이정표로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요거다 라고 봐서 도덕의 왕국이라고 하는 상을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우리는 선의식에 대한 합의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였어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는 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트의 마지막 저서, 그러니까 3부작 중에 세 번째 저서가 판단력 비판이거든요. 판단력 비판. 그게 내가 이 도덕 판단이 자연 법칙적인 하나의 법칙으로 인간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논증하는 책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칸트처럼 이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슈타이너와 칸트의 차이는, 슈타이너는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착각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칸트의 착각이었다. 대상과 주체를 떨어뜨릴 수 없다. 이게 슈타이너의 세계관,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제가 이 과천에서 자연철학 이미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는 또 사람마다 제각각이 있다고 봅니다. 제각각이 있다고 보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철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체와 객체를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걸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세계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 세계에 맞서 있는 나라고 보죠. 내가 세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보고, 이게 우리가 내가 세계를 인식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하고 세계는 별개의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전제를 하고 이런 문장이 성립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슈타인은 이게 착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의 조작에 불과한 거지 실제가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백합니다. 한번 보세요. 나의 팔다리, 이건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나의 팔다리는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내 심장과 내 마음은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내 두뇌는 주체인가요? 객체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나의 일부잖아요.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팔다리를 가지고 운동하고 감각하고, 소화기관에서 이거를 어떤 몸 안의 자극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 두뇌에서 종합해가지고 인식한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체 아닙니까? 근데 동시에 우리는 내 팔다리를 의료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내 뇌작용을 뇌관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나의 마음작용을 심리학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럼 객체잖아요. 맞죠? 우리는 한마디로 나를 내가 사고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슈타인너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사고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거꾸로다. 사고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된다. 오히려 사고에 의해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상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게끔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실제로는 잘 생각해보면 사고에 의해서 주체와 객체는 이미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주체와 객체만 하나가 아니고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도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아주 일관된 유기적 그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전제다라고 봐요. 이런 부당 전제를 설정하는 것을 설정해 놓고 이것의 모순을, 그러니까 사실 없는 모순을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니까 애초에 실제하지 않았던 모순을 설정해 놓고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이게 기존의 모든 형이상학들의 공통된 오류다라고 봐요. 이건 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슈타인의 생각. 바로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슈타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슈타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소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하고 내가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것이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힘의 작용 안에서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증명해버리면 이 분리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동양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나의 물질적 요소와 심적 요소까지도 전부 음양오행으로 설명이 되고 세상의 어떤 광물식물 동물도 다 음양오행으로 설명된다면, 근데 음양오행은 뭔데? 별기운인데 둘 다 만약에 별기운에서 온 거라면 그 별기운이 인지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대천사고 영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공통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대천사와 영의 변형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고 나와 세계에도 공통적인 어떤 장으로, 힘의 장으로, 연결의 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실제가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럼 이 분리는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이론론 안에서만 이 분리는 극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편적 질서에 해가지고 일종의 연결, 지어져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영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고가 인간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도 움직이고 우주도 움직이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명한다면 저 분리는 깨진다라는 게 슈타이너 선생의 기본 요지입니다. 이제 여기가 칸트고요. 슈타이너는 칸트의 이 분리를 형이상학이라고 비판하는 거고, 이거 깰 수 있다. 물 자체라고 하면 아예 있지도 않았다. 없는 거를 칸트가 상상한 거다 라고 보고, 따라서 칸트는 여기에서 끝난다. 여기에서 끝나는데 자연 우주와 인간의 어떤 내면의 그 심신을 그 구성하고 움직이는 힘까지도 만약에 같은 원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칸트가 설정했던 경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데까지도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다. 더 올라간다. 자연과 우주하고 자기가 일체가 돼서 흘러가는 것을 반주할 수 있는 능력까지로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이상의 어떤 보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가능성이 인간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자유로운 개인인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에요. 왜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요 안에 있을 때에는, 즉 의지적인 영역에 있을 때는 주로 세상을 모방하면서 배웁니다. 맞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이 모방한다는 그러잖아요. 모방하죠. 그리고 개념 논리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요런 정도까지 과정에서는 사회 권위자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권위를 따라간다. 학습한다 라는 거죠. 권위를 따라간다. 근데 자기 사고를 자기가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게 돼가지고 드디어 세상의 의미에 대해서 주체적 판단이 가능해져야 도덕이 서는 거거든요. 이 도덕 판단을 능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 권위와 모방에 기댈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권위와 모방에 기댈 필요가 없고 내 행동의 윤리성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스스로 어떤 필연적인 법칙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 특징은 아무데도 의지하지 않는 거다. 정신적으로. 이때 이제 독립주체적인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런데 독립주체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충분히 세상의 보편성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세계는 자의적이고 어떤 주관적으로 막 찢어 발겨진 지각의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개념 논리를 통해 가지고 도덕 판단에 이르는 이런 정도의 사고 훈련에 대한 사람이 보기에는 세계는 보편적 실제의 움직임이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기댈 필요도 없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곧 바로 인류의 최선의 상태에서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 자신감이 든다 이거죠. 세계와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들 때 이거를 individual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신감이 들기 이전에 인간은 뭐였는가? person이죠.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어에서 person하고 individual은 180도 다른 개념입니다. person은 맨 앞에 있는 per 이게 각자라는 뜻이잖아요. percept 하면 그게 바로 지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지각의 세계에서 형성한 자의식, 이게 퍼스널리티입니다. 그게 우리가 개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개인의 고유성, 개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겁니다. 그건데 그거 말고 보편성을 획득한 개인, 지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보편성을 획득한 개인을 인디비주얼이라고 합니다. 인디비주얼은 이 인이라고 하는 게 낫이라는 뜻이거든요. 낫. 접두사로서 낫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낫의 기능인데 디바이드. 디바이드는 쪼갠다는 거죠. 디바이드는 쪼갠다는 겁니다. 근데 쪼개어지지 않는이라는 뜻이에요. 쪼개어지지 않는 것, 그게 뭔데? 쪼개지지 않는 게 그게 뭔데? 보편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의 연결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게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쪼갠다는 것은 지각이라는 거잖아요. 감각 지각의 세계를 쪼개서 보는 거잖아요. 감각 지각의 이제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감각 지각 같은 이런 어떤 혼란과 분리로 세계를 인식하지 않고 연결된 보편 실제로 세계를 인식할 수 있을 때, 그게 내면화됐을 때, 그 인디바이드 하는, 인디바이드 하면서 인듀얼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게 없다. 내가 세계가 보편 실제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이 주체까지도 보편 실제라고 하는 것 속에서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적인 요소로구나 하는 것을 내 위상을 이해를 해요. 그럼 내 위상 자체는 정말 내 위상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고유한 어떤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고유하다는 것이 보편성 속의 고유함이지 보편성 바깥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질서 과정이 돌아가고 있고 이 보편 질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느 한 요소로서 이 전체와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만약에 인디비주얼, 어떤 사람이 인디비주얼리티를 확보했다면 그거는 동양식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지천명했다는 거죠. 지천명.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이 문화와 문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속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뭐고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건 뭐고 내가 왜 태어났고 이 삶의 과제가 뭐고 좀 더 늘려서 보자면 내가 왜 이런 역할을 더 맡게 된 건가 나의 카르마 전생까지 나라고 하는 이 기운 나를 에고로 인식하지 않고 나를 우주 보편적 운동의 어떤 하나의 힘으로 인식하면서 나라고 하는 이 기운이 전전 생에서는 어떤 기운들과 함께 어떻게 움직여와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걸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하늘의 움직임의 한 부분으로서 해라 라고 하는 걸 인지합니다. 이걸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서구식 개념으로는 그런 거 정도를 인식한 거를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자유의 철학 압축 강의하고 있어요. 자유의 철학 30분 교사. 실제 자유의 철학에 나오는 다 이 얘기입니다. 다 이 이야기라서 자유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나다를 계시했다. 그리스도 충동이 인류를 주도적 영향 아래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나는 나다. 그게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은 의식본 이상의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분 이상의 개인을 말하는 거고, 의식분을 획득한 개인의 행위적인 특징은 대단히 도덕적인 감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도와 덕에 대한 얘기 잠깐 했죠. 지난 시간에 했죠. 동양에서는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의 보편적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덕이라고 하는 건 그 내면한 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런 뜻에서도 동양적 의미에서 이 사람이 도덕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내용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인디비주얼이 바로 도덕적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개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개인이라고 번역을 해버립니다. 근데 퍼슨도 번역할 때 개인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번역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거죠. 실은 퍼슨하고 인디비주얼은 하나는 지각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고의 세계로 진입한 사람인데 내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둘 다 번역으로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 둘 다 개인이라고 번역돼 버리니까 사람들 헷갈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번역은 문제.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은 사상의 흐름과 내용을 명확하게 알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의 흐름과 내용을 우리인의 정서와 우리인의 어떤 문화적인 의미로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국어에 전통할 것, 이거거든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린 그 글에서는 개념과 표상을 구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 개념, 표상. 개념은 보편성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표상은 개별성, 표상, 지각 이런 것들은 개별성의 영역 속에 묶여있는 애들이에요. 묶여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과 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말과 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말은 아래쪽에 가까울까요? 위쪽에 가까울까요? 말. 확실히 아래쪽에 가깝죠. 말은 아래쪽. 사람이 태어나서 말부터 하지 글부터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지각된 거를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언어학적으로는 표상, 감정, 복합체라고 불러요. 말은 철저하게 아래쪽에 묶여있어요. 말은. 반면에 글은 보편성적으로 달립니다. 자, 번역을 한다. 번역은 문자 번역이잖아요. 물론 말 번역도 말 번역이지만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뭔가 내용을 기술할 때는 개념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개념어를 사용하게 되면 번역의 문제는 주로 이 위쪽 문제예요. 자,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완벽한 번역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언어가 말과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글보다도 말이 더 근본입니다. 글보다 말이 근본인데 이 말 자체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자연환경, 문화영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사람이 무슨 말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환경적 독특성, 개별성, 이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네. 따라서 완벽한 번역은 어차피 안 됩니다. 근데 완벽한 번역은 안 되지만 그 아래쪽에 정서나 감성이 작용하는 쪽에서는 완벽한 치환이 안 돼요. 그런데 사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보편성이 높잖아요. 이 보편성이 높은 내용은 서로 이해 가능하게 치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칼마르스가 독일인이지만 독일인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 막스 이해를 못합니까? 자본론에 나와 있는 논리를, 이건 논리잖아요. 자본론에 나와 있는 논리를 마르크스가, 자, 수학이 있습니다. 수학은 십진법 사용하고 우리가, 그죠? 미분적분, 뭐 함수 이런 거 하잖아요. 집합함수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지만 수학도 하나의 언어라고 본다면,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단이 다 언어다라고 포괄적으로 넓게 본다면, 수학 언어가 있는데 수학 언어를 아프리카라고 모르고 북극에 있는 사람이라고 모릅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자연법칙, 이걸 추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성의 요소가 거의 없잖아요.
수학에 감성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야. 지각적인 감성적인 요소, 개별적인 요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적인 표현은 어디서나 다 통한다. 수학적인 표현은 어디서나 다 통한다. 그럼 수학적인 표현에 가까운 뭐 생산율, 무슨 그 잉여 유율 경향력 저하의 법칙, 뭐 경제학에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이 개념 논리적으로 수학적 논리에 가까운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독일어로 해야 표현이 되고 한국어로 하면 표현이 안 된다 말 못하는 거죠. 독일어와 한국의 차이는 감성의 차이인 거지. 보편 논리적인 내용의 차이는 그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수학 표현하면 독일어로 수학 표현하는 거와 달라진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과학, 기술, 수학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펴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 과학, 기술뿐만이 아니고 그에 가까우면 가까워, 보편성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용적인, 실제 내용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 보편 실제적 내용을 취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언어가 어디 건가 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죠? 시를 번역한다, 정서를 전달한다 이러면 이제 언어가 어디 건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독일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감성이 있어. 한국어로만 표현할 수 있는 독특한 감수성이 있습니다. 감수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기이론론의 보편 질서 이런 게 감수성 문제인가요? 감수성 문제를 벗어나야 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별적 감성, 개별적 특성, 개별적 지각은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보편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것이 번역되는 데 있어서 개별적 감성은 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래서 그래서 사실 실제로 번역자한테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적인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별개고 학문적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철학이나 수학책 번역하는 게 쉬워요. 철학이나 수학책 번역하는 게.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 논리의 흐름이 뚜렷하고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없어. 내용 전달하는데. 그런데 시나 어른애들 동화 같은 거 번역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쪽 언어로 표현하는 그 독특한 감성을 살려야 되는데 이 감성을 살려서 우리 것 중에 찾아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진짜로 번역자 중에서 역설적으로 정말 고급 번역자는 잘한다는 전제위에서 동화 번역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 번역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철학 번역 이런 게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 근데 개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철학 번역은 오히려 쉽다는 게 난이도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오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학책을 번역한다. 경제학책을 번역한다. 어떤 아주 규칙적인 자연의 질서와 관련된 어떤 걸 번역한다. 내용의 흐름을 전달하는데 오류 가능성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실증할 수 있고 논증할 수 있는 어떤 자연이 동양이든 서양이든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거, 오히려 수학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은 오류 가능성 없이 전달이 되는데 감성적인 거, 그 문화를 반영하고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신선 구조를 반영하는 거 이런 건 전달하기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슈타이너한테서 얻으려고 하는 게 슈타이너의 감성인가요? 슈타이너의 보편 실제성인가요? 슈타이너가 글을 쓴다면 감성적 글을 쓰는 겁니까? 문학적 글을 쓴 겁니까? 자유의 철학이 문학적 글입니까? 아니면 개념적인 글입니까? 하는 거예요. 개념적인 글이잖아. 슈타이너의 모든 저자는 개념적인 글이잖아. 그럼 우리는 그 개념의 실제를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송신어 원 저작자의 그 언어가 독일어냐 영어냐 이러냐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감성적인 거에 비해서 안 중요해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해야 뭐를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이 전 세계는 사상과 어떤 철학에 대한 교류가 막히고 말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일본어 사상은 일본어 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영어로 쓴 사람은 영어 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일어 쓴 사람은 독일 안에서만 모르고, 한국인의, 자, 우리가 그럼 독일어를 잘하면, 만약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른다면 독일어를 잘하면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모국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숨쉬는 공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미세한 영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모국어거든요. 그래서 그 모국어의 미세한 정서를 외국인이 자기 정서로 느낀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하고 여기 세포 단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래쪽에 완벽한 치환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불가능하다니까.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예. 전라도에서만 통하는 말이 있고 경상도에서만 통하는 말이 있는데 호환 안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고 전라도에 가서 제가 거식이란 말을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식이한데 그때 내 기분이 거식이해서 거식이하게 얘기했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이 거식이한데, 야 거식이 하니까 그만하자, 거식이 하지 않냐, 이래도 다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그 거식이가 무슨 거식인지 서로 다 아는 거고요. 이게 호환이 될 것 같습니까? 호환 안 됩니다. 호환 안 됩니다. 그 독특한, 그리고 그 낱말 자체가 그 지역에만 있는 낱말들이 있잖아요. 사투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어감이 있죠. 그게 어떻게 형성됐는가는 그 자연환경을 안 겪어본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없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은 호환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다행히 우리가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사상이라 하면 위쪽을 다루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번역에서 필요한 것은 개념적 예지, 그 표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내용의 어떤 그 실제적인 내용의 정확성, 이게 중요한 거지. 낱말을 뭐 독일어를 더하냐고 더 모르냐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가 독일어로만 표현해서 무슨 그런 인류 역사에 어긋나는 무지막지한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럼 독일에서만 사상이 나왔나 하는 거예요. 독일이 뭐 다 세계 최고예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독일어로만 번역해야 된다 하는 것은 슈타이너가 말하고 있는 것에 반합니다. 반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사회에서도 공적인 문제라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늘 말과 글이 주제라 가지고 말글의 특징이 실은 바로 이 말은 표상 집약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글은 개념 이상의 보편 실제적인 내용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말과 글의 제일 큰 차이예요. 딱 들어오시죠? 구별이. 그래서 말은 말답게 배우고 글은 글답게 배워야지, 글을 말처럼 구사한다거나 말을 글처럼 구사한다거나 이거는 전부 혼란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말 혹은 글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정신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성장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의지의 영향을 받은 언어를 구사할 거 아닙니까? 조금 크면 감성의 영향을 받은 언어를 구사할 테고, 자기 의식 수준에 따라서 언어 구사하는 게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위쪽으로 가면 언어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초월해 버리는, 그래서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은 일상의식을 초월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뇌를 초월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뇌를 초월한다. 이게 뭐냐? 자기의 철학에 보면 자기 사고로 사고할 수 있으면 새로운 세계를 본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사고라고 하는 이 높은 수준의 어떤 보편 실제적인, 언어로 표현된 보편 실제적인 내용들, 요것 자체를 다시 대상화시켜서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은 이쪽에 눈이 트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눈이 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뇌의 본질이 신경집합이잖아요. 신경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경험 정보의 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각경험 정보 이쪽이잖아요. 이쪽들이 똘똘똘똘 뭉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매개로 사유를 하는 이상, 예? 뇌를 매개로 사유를 하는 이상 우리는 지각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행 방법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을 끊어라. 생각을 끊어라. 무념무상. 모든 수행 방법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죠. 생각을 끊으라고 하는 게 진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쪽 눈으로 다시 봐라는 얘기예요. 네. 초언어적인 사유, 즉 직관적인 사유. 직관적 사유가 인간은 가능하다. 세계를 논리로 쪼개가지고 쪼개고 이어붙이고 쪼개고 이어붙이고 하는 이런 식의 기계적 질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거대한 유기통합적인 질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사유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끊으라는 거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주선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선문답에. 조주선사가 만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가부좌를 들고 열심히 이제 명상을 하고 있어요. 명상을 하고 있는데 스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못 닦는다. 말 시키지 마라. 그 돈은 어떻게 닦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끊는 거다.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해서 왜 뭘 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부처된다 그래. 예. 그러니까 그 조주선사가 저 시내가에 가가지고 그 자갈돌 2개를 반질반질한 자갈돌 2개를 들고 와가지고 옆에서 빡빡 합니다. 돌 나는 소리 아시죠? 그 스티로폴 유리벽에 끓는 소리 같은 거.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보다가 도망가요. 딴 데로 자리를 옮깁니다. 조주가 따라가가지고 계속 빡빡 갈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돌을 빡빡 갑니다. 그래서 스님이 너 왜 나를 방해하나? 너 왜 그 돌을 빡빡 갈고 있냐? 그러니까 거울 만들려고요.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겠대.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냐? 그러니까 조주가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도 된다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도 된다는데 돌 갈아서 거울 못 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가만히 있다고 부처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초언어적인, 예? 초논리적인 어떤 직관제에 대한 훈련 경지를 두고 생각을 끊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두고 무념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멍하게 있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몸으로 수행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쳤는데 처음에는 방법론상 멍 때리는 훈련이 필요하긴 해요. 일단은 멍 때리는 거에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자체도 현대인들은 잘 안 되거든요. 해보시면 압니다. 가부좌 들고 명상 딱 하면 한시도 끊이지 않고 잡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입을 가로막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이 말이 관념으로 머릿속에 계속 떠돌게 돼 있습니다. 속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속으로 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입으로 표현을 안 했다는 것 뿐이지 여전히 언어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가지고 혼자말로 중얼중얼중얼 하는 그 사람 미친 사람 맞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혼자 생각을 중얼중얼 하고 있잖아요. 끝으로 드러내지만 안 했을 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기 혼자 생각을 끊임없이 중얼중얼 하고 있잖아. 한시도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잖아. 근데 애초에 우리 언어라고 하는 건 온갖 어떤 사회 습관, 그 다음에 권력의식,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어떤 규범, 이런 것들하고 언어하고 꽉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적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그 동안에는 지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초언어적인 관찰, 그걸 관조라고 하죠. 초언어적, 초의식적 관찰, 이걸 관조라고 하는 겁니다. 관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못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첫 과정만 지나가고 나면 실제로는 세계에 대한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직관적 통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명상이시, 훈련하는 과정이 명상이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돌렸던 걸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좀 득이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제 제자가 쓴 글입니다. 제자가 쓴 글인데 이제 제 제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한 그 인상평을 스승이 받으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찮다 그랬더니 지가 썼더라고. 지가 써서 이렇게 써서 좀 알려도 되겠습니까? 알려달라고 해서 보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개념과 표상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보자고 올려뒀습니다. 한번 보시면 좀 진짜 정리가 좀 되실 겁니다. 자, 번역은 보편 실제에 대한 개념을 가져오는 문제지 표상을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만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독일어 번역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독일어 번역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말과 글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개념 논리에 익숙하지 않은가 하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모식을 써놨으니까 말이란 무엇이고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하자면, 말은 자, 몸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말이 됐든 글이 됐든 우리 인간의 의식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동기감응 과정입니다. 동기감응. 같은 기운들끼리 서로 감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슈타이너는 특히 색채론 같은 거, 빨간 거를 보는 거는 대상이 빨간 거를 우리 망막에 비춰서 기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서 빨간 것과 관련된 에너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객체가 있고 그 객체를 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게 아니고, 망막이 자동 반영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기운이 튀어나가서 이 두 개가 종합해서 색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감응한 내 안에서의 자극이 튀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해서 인식을 이룬다. 이거는 색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인식행위는 다 이러합니다. 다 이러하면 나의 상태가 바뀌면 그에 따른 모든 그 세계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방식이 다 바뀔 거 아닙니까? 다 바뀌는 건데, 그럼 어렸을 때는 이제 몸이 성장하고 몸과 관련된 본능 충동과 연결되어 있는 의지라고 말하는, 이 의지라고 말하는 게 실제는 본능 충동이잖아요. 본능 충동적인 이런 것들, 감각의 발달과 관계, 이런 것들이 발달해 나갈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달해 나갈 때 말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말을 배우게 되는 건데, 또 말을 배우게 되는 선행 조건은 직립해야 돼요. 직립. 인간이 직립하기 전에는 의식이 쌓이지를 않습니다. 의식이 쌓인다는 것은, 의식이 쌓이면 뭐가 되냐? 기억이 되죠. 기억이 되죠. 메모리. 왜 직립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구상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힘이 있고 좌우로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상하로 움직이는 힘만 쌓입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정보들은 흩어져 버려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물리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의식이 안 쌓여서 인간 같은 이성을 발휘를 못하는 거야. 걔네들은 동물들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람처럼 상하구조라고 하는 게 직립하는 거잖아요. 직립의 신체 구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축적이 안 돼요. 인간은 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 축적이 된단 말이지. 그럼 직립이 되게 15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의식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립 초반부부터 해가지고 한 1, 2년 사이에 아주 빠르게 의식이 축적이 됩니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나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반응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외부 자극에 대한 자기의 쾌불쾌를 비롯해서 온갖 기초감정적인 반응을 소리로, 몸으로 표현할 때부터 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의 말은 자, 표상이 있으면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생의 것이든 이생의 것이든. 우리가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생에서 가져온 기억이잖아요. 기억이에요. 까르마도 기억이고요. 자, 내가 이걸 이렇게 보고 되돌아섰어요. 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야 돼요. 이것도 기억이죠. 이것도 기억이니까. 어제 내가 이 펜을 봤는데 오늘 내가 어제 뭐 봤더라? 또 보니까 하나도 안
기억이 안 나면 얘에 대해서 관념적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기억이 나야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보급스러운 의식과정들은 전부 1차적으로는 기억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기억에 기초한다. 그것이 정생의 뜻이든 희생의 뜻이든 기억에 기초한다. 그리고 바로 이 기억이 되려면 누적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감각하면 누적이 되잖아요. 네. 그 누적이 잘 되는 신체 구조가 직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직립을 통해서 경험이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딱 보면 표상이 살아나는 것도 있고 이생에서 더해진 표상들도 있고 하면서 얘가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하나의 체계성을 갖추게 되면 그걸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된 거를 요소에 이제 감정이 끼어드는 거죠. 감정이 표상하고 같이 끼어드는 거죠. 예, 자극이 오자마자 우리는 쾌불쾌는 본능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감정은 또 어디서 왔냐?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똥냄새를 맡으면 맡기 싫네 라고 하는 거에 논리가 끼어들어가나요? 빛이 너무 밝으면 고통스럽네. 여기에 논리가 끼어들어가나요? 못 끼어들어가요.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으로 인해서, 우주적 조건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면 이런 걸 선언적이라고 하죠. 선언적인 걸 우리가 타고났으니까 표상과 함께 감정이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체계화되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체계화되면서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말은 표상 감정을 뭉뚱그려서 이것이 표현되는 게 말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감정적이다. 말과 글의 차이, 상대적으로 말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감정적이다 라는 겁니다. 말 속에는 감정이 묻어있다. 말 속에는 감정이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 그 감정이 어디에 묻어있는가? 말하는 태도, 목소리의 높낮이, 크기, 빠르기, 이 모든 것들 속에 감정이 배어있잖아요. 네. 감정이 배어있기 때문에 말의 특성 자체가 감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은 정서적인 소통을 하는데 주로 쓰입니다. 말은 정서적인 소통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위로하려고 한다. 글로 하는 게 좋아요? 말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글이 말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누구를 골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먹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부부 싸움을 했다. 아무래도 내가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저기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오늘 마누라가 들어오면 차분하게 얘기해가지고 화해해야지. 근데 몇 마디 섞는 순간 네, 똑같은 태도에서 똑같은 감정자극이 올라와가지고 막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이 감정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소통하려면 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냉정한 게 필요할 때는 글로 써야 돼요. 그런데 정서적인 공감이 필요할 때는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거를 글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글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은 정서적인 소통에 특화되어 있다. 정서적 소통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보편 실체성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의성이 강하고 주관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술문화의 특징은 개별성, 주관성, 감정이 풍부한 어떤 정서성, 이런 것들이 강한 게 말의 특징입니다. 거꾸로인 것들은 다 부족하죠.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어요. 정확성, 그 다음에 지속성,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말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은 오래 못 갑니다. 말은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순간 거기서 흩어져 버리죠. 근데 글은 기록이잖아요. 천년만년 가잖아요. 말은 바꿀 수 있죠. 글은 한번 쓰여지면, 물론 이것도 바꿀 수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 계약서를 써서 합의했다 그러면 다 같이 다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못 바꾸죠. 근데 말은 즉석에서 말하고 즉석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할 때 말로 안 하잖아요. 글로 써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주 중요한 제도문물과 관련된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말로 전송하겠습니까? 글로 하겠습니까?
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이 있다. 이것이 대를 비어 내려가야 된다. 이러면 구술로 전달. 실제로 예전에 구술로 전달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교 경전들은 부처님 사후 600년이 지나고 나서 구술을 외우고 있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전달 600년 동안 전달받은 거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기억하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아무도 모르죠. 얼마나 정확한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사후적으로 이것이 과연 뒤에 사람들도 부처님이 깨달았던 뒤 사람들도 부처님의 영향으로 깨닫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의식 수준으로 검증을 해서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 부처님이 말 그대로 개별적 지각 표상 수준에서 그렇게 말했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보편한 어떤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림없다라고 확인하면서 경전을 써야 되는 뿐입니다. 그럼 불교만 이러냐? 성경도 마찬가지죠. 니케아 공의회가 340년인가에 열리잖아요. 예수님 사후 300년 뒤에 열리는 거 아니야? 300년 뒤에. 그 전까지는 기록되지도 않았던 많은 것들이 그때 기록이라는 형태로 전환이 되고, 또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실은 어떤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은행로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재구성해가지고 성경 66경을 만든 게 니케아 공의회잖아요. 성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 전에는 말로 전성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말로 전성되는 차원에서 얘가 멀리, 길게, 정확히, 지속적으로 이 영향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말로 전성으로 절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글로 전환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메시지라도 글로 전환이 되기 전에는 일종의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힘들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말의 특징은 표상 감정의 복합체다. 그럼 글의 특징은 개념 논리. 개념 논리라 하면 보편 실제를 담고 있는 용어들이거든. 개념 논리의 복합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글은. 그래서 두 개가 특성이 아주 다르다. 말은 정서적 소통에 유리하게끔 돼 있고, 글은 정확하고 보편적인 내용을 교환하는데 유리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은 사람 관계의 성격이 중요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의 성격이 중요하고, 글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엄격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야,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게 감정이 풍부하게 묻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담으로 무슨 말을, 물론 그래서 오해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욕지거리나 굉장히 비논리적인 말도 친근감의 표시로 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컸던 부산 같은 환경은 좀 부산이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말 자체가 좀 거칠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욕을 그냥 입에 말 중에 제가 돌이켜보자면 절반 이상은 욕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친구 같다면 야 개새끼 오랜만이다. 멋있걸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친근감의 표시지 이게 적대감의 표시 아니라는 거. 적대감의 표시 아니면 오히려 관계가 소원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용 안 하죠. 그냥 드라이하게 대합니다. 친한 사람들한테는 장난 삼아서라도 욕지글을 섞어서 막 말을 씁니다. 이런 게 말의 특징이에요. 글로는 이런 표현이 오갈 수가 없어요. 글로 이런 거 표현했다가 전쟁 나겠죠. 영의 말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말은 이제 이런 정서적인 걸 표현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부정확하고 대면 관계에서나 제대로 소통이 되는 거지, 말을 글로 옮겨 놓으면 소통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글을 말로 옮겨도 이거는 구술적인 어떤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글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을 할 때에는
대략 어떤 기분과 감정이 전달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은밀성이 별로 요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글로 한문을 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하나 은밀하게 정의하고 딱 조건을 지어가지고 설명하고 그런 용어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보편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